아들들아, 명심하거라. 제사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망치기도 한단다. 막내야, 너는 무얼 갖고 싶으냐? 저는 하녀 서윤이를 데려가겠습니다. 하하하, 막내 동생은 여색에 눈이 멀어 집안을 망칠 기세로구나. 저 괴집 하나 데리고 어찌 먹고 살 작정이냐? 재산으로 하녀 한 명만 선택한 막내 도련님. 이 기이하고도 무모한 선택에 대해 한양 땅에서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이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혀를 끌끌 찼던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남산 아래 대대로 만석찍이라 불리며 막대한 불을 쌓아 올린 김판서 댁에서 벌어진 일이었지요. 김판서는 평생을 조정의 요직에 있으며 황금보다 귀한 인맥과 전답을 모았으나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노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병상에 누운 지 석 달째 되던 날, 한양의 권세가들이 문병을 핑계로 김판서 댁 사랑채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겉으로는 염려로 가득했으나 속내는 판서가 눈을 감는 순간 펼쳐질 재산 분배의 향방을 가늠하려는 계산으로 번득였지요. 세 아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으니 그간 모아둔 기름진 전답과 비단 상자들, 그리고 한양 저작거리를 쥐락펴락하던 상단의 운영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장성한 첫째 명식과 둘째 명철은 이미 상단의 실무를 맡아 교활하리만큼 셈이 빨랐고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도 전에 가문의 금전 장부를 몰래 뒤져보며 탐욕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첫째 명식은 체격이 장대하고 목소리가 우렁찬 자였으나 그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위세를 등에 업고 사돈을 맺을 때마다 상대방의 재산 목록부터 따졌으며 한양의 기생집을 전전하며 권세가들과 줄을 대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의 처가는 평안도 일대의 광산을 독점하고 있는 세도가였는데 명식은 그 힘을 빌려 아버지 몰래 금맥 거래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명철은 형과는 달리 말수가 적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숫자에 밝아 어린 시절부터 주파나를 튕기는 재주가 남달랐으나 그 재능을 오직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썼지요. 명철의 처가는 개성의 거대한 포목상을 운영하는 집안이었는데 그는 장인의 상단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필수품인 무명과 배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곤 하였습니다. 두 형제는 겉으로는 우애를 다지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서로를 견제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암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막내인 명운 도련님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선비처럼 서책이나 뒤적이며 조용히 지내왔을 뿐이었으니 형님들의 눈에 그는 그저 떼어내야 할 혹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명운은 유난히 몸이 허약하여 태어났고 어머니는 그를 낳다가 산고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판서는 어린 명운을 보며 늘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막내 아들에게만큼은 유독 따뜻한 시선을 보냈지요. 명운은 어린 시절부터 무술이나 상술에는 재주가 없었으나 그를 읽고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만큼은 형님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명운의 조용함을 어리석음으로 그의 고고함을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음으로 치부하며 자신들의 그릇된 시선으로 동생을 재단하기 바빴습니다. 명식은 술자리에서 명운을 두고 저놈은 글만 읽다 굶어 죽을 게 빤하다고 비웃었고 명철은 책 한 권이 금한 양만큼의 값어치도 없는데
저런 허황된 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구나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명우는 형님들의 조롱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이 깊도록 촛불을 켜고 사서삼경을 읽으며 때로는 집안 구석구석을 거닐며 하인들의 삶을 관찰하곤 하였지요. 특히 그의 눈길이 자주 머무는 곳은 바로 서윤이라는 하녀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서윤은 김판서 댁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하녀였습니다. 그녀는 늘 남루한 무명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말수가 적어 다른 하인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명우는 일찍이 서윤의 범상치 않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서윤이 김판서 댁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나이 15되던 해였습니다. 그녀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으나 가문이 영모에 연루되어 하루아침에 천민으로 전락하였던 것입니다. 김판서는 그녀의 아버지와 과거 동문수학한 인연이 있어 측은지심으로 서윤을 거두어 들였지요. 하지만 집안의 다른 이들은 역적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들어온 서윤을 경계했고 그녀에게는 늘 가장 힘들고 천한 일들만 맡겼습니다. 서윤은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 나르고 장독대를 닦고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서윤이 손을 댄 곳은 언제나 질서정연했고 그녀가 가꾼 작물들은 유난히 잘 자랐지요. 명우는 어린 시절부터 이 광경을 지켜보며 서윤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김판서 댁의 앞마당에는 100년 묵은 매화나무가 있었는데 그의 봄 갑자기 꽃을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서는 이를 흉조로 여기며 근심이 깊었고 한양의 유명한 정원사들을 불러 나무를 살려보려 했으나 모두 고개를 저었지요. 그때 서윤이 조용히 나서며 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나무의 뿌리를 따라 흙을 파헤치더니 뿌리 깊숙한 곳에 박힌 새못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 전 누군가 장난삼아 박아둔 못이 세월이 지나며 녹이 슬어 나무의 생기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윤은 정성스럽게 못을 뽑아내고 상처난 뿌리에 특별히 만든 약초즙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밑동에 정갈하게 정화수를 떠놓고 나무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오래도록 이 집안을 지켜주셨으니 부디 다시 기운을 차리시어 봄꽃을 피워주소서. 신기하게도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자 매화나무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그의 가을에는 어느 해보다 탐스러운 매실을 맺었습니다. 김판서는 크게 기뻐하며 서윤에게 은자 몇 냥을 하사하려 했으나 서윤은 공손히 사양하며 제 본분을 다했을 뿐이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명우는 이 일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여인은 단순히 손재주가 좋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읽고 소통할 줄 아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다고 말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더욱 서윤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계절의 흐름을 읽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한여름의 무더위에 지쳐 있을 때 서윤은 장마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녀는 개미들이 집을 옮기는 방향을 보고 제비가 낮게 나는 모습을 관찰하며 심지어 땅 밑 지렁이들의 움직임까지 감지하여 날씨를 내다보았지요. 명우는 종종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도 자연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것이오? 서윤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도련님, 자연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듣지 못할 뿐이지요.
명우는 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서윤이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현자임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명운이 서윤의 비범함을 결정적으로 확신하게 된 사건은 수년 전 가문에 들이닥친 큰 화재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을밤이었습니다. 김판서 댁의 곳간 근처에서 원인 모를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순식간에 사랑채와 안채로 번져갔습니다. 한양 전체를 뒤덮을 듯한 불길이 김판서 댁을 덮쳤고 모든 이들이 금은보화를 챙기느라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첫째 명식은 금괴 상자를 끌어안고 우왕좌왕했고 둘째 명철은 비단 두루마리를 잔뜩 짊어진 채 발만 동동 굴렀지요. 하인들은 제각기 귀한 물건들을 챙겨 대문 밖으로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고 불길은 점점 더 거세게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눈빛으로 불길의 방향과 바람의 흐름을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마당 구석의 오래된 장독대로 향하였습니다. 명우는 혼란 속에서도 서윤의 기묘한 행동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서윤은 우물가에서 젖은 멍석을 여러 장 꺼내와 장독 안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불에 타면 안 되는 귀중품들을 재빨리 장독 안에 던져넣기 시작했지요. 김판서 댁의 족보, 선대왕이 하사한 금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금전, 장부 그리고 역대 조상들의 초상화까지 서윤은 마치 미리 계획이라도 세워둔 듯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명우는 서윤을 돕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서윤아, 내가 무엇을 도울까? 서윤은 명운을 보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사랑채 서쪽 벽장 안에 있는 선대 할아버님의 병풍을 가져와 주십시오. 그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명우는 서윤의 말대로 불길을 뚫고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하여 앞이 보이지 않았으나 그는 기어이 벽장을 찾아 병풍을 꺼내왔지요. 병풍을 가지고 돌아온 명운에게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 병풍 뒤에는 선대 할아버님께서 숨겨두신 보물 지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것만은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고 하셨지요. 명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서윤이 자신의 집안 비밀까지 알고 있단 말인가.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캐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귀중품들을 장독 안에 모두 넣고 젖은 흙으로 장독 뚜껑을 단단히 봉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장독 주변에 물을 흠뻑 뿌리고 그 위에 젖은 가마니를 여러 겹 덮었습니다. 불길이 잦아든 후 김판서 댁은 거의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는 물론 곡간과 행랑채까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첫째 명식이 끌어안았던 금괴 상자는 너무 무거워 제대로 옮기지도 못한 채 불에 녹아버렸고 둘째 명철이 챙긴 비단들은 모두 재가 되어 바람에 날아갔지요. 하지만 서윤이 숨겨둔 장독 안의 보물들만은 온전하였습니다. 족보도 금인도 장부도 병풍도 모두 멀쩡했던 것입니다. 김판서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감탄하며 서윤을 칭찬했습니다. 참으로 기특하도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의 뿌리가 모두 사라질 뻔했구나. 하지만 첫째와 둘째는 서윤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명식은 투덜거렸습니다. 전현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어찌 그리 정확하게 움직였단 말인가. 명철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혹시 전현이 불을 낸 것은 아닐까요? 수상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오. 하지만 김판서는 두 아들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어리석은 소리 마라. 서윤이는 충직한 아이다. 너희가 재물을 욕심내느라 정신이 없을 때 저 아이는 가문의 뿌리를 지켰느니라. 명우는 그날 밤 깊이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단순히 몸종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읽고 화를 피할 줄 아는 천기를 읽는 눈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이후 명우는 서윤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묵계가 생겨났습니다. 서윤 역시 명운이 형님들과는 다른 그릇임을 알아보았고 언젠가는 이 도련님과 함께 큰일을 이룰 것이라 믿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김판서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이제 며칠을 넘기기 어렵다는 의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판서는 세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재산 배분을 시작하였습니다. 노판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살아생전의 권위와 냉철함을 잃지 않았으니 세 아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버지의 입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김판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이제 너희 삼형제에게 나누어 주려 한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재물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망치기도 한다. 너희가 얼마나 현명하게 쓰느냐가 중요하니라. 첫째 명식은 대를 잇는다는 명분으로 한양 도심의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경기도 일대의 비옥한 전답수만 평을 챙겼습니다. 그는 흡족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마치 이미 천하를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김판서는 명식에게 경고했습니다. 명식아, 땅은 많으나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라.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소작인들을 아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명식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속으로는 벌써 땅을 팔아 큰돈을 마련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명철은 전국 팔도를 연결하는 상단의 창고와 막대한 금괴가 든 괴짝들, 그리고 은밀한 거래 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황금빛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으니 아버지가 눈을 감기 무섭게 재물을 불릴 궁리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김판서는 명철에게도 당부했습니다. 명철아, 상단을 운영하려면 신의가 가장 중요하니라.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신용을 잃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명철은 겉으로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으나 속으로는 아버지의 충고를 귀찮은 잔소리로 치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산 밑자락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별채 하나와 집안의 잡다한 물건들, 그리고 평소 눈에 띄지 않던 하녀들 뿐이었지요. 김판서는 막내 명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명운아,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아비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구나.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거라. 명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집안의 하녀 서윤을 제 몫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 말에 좌중은 술렁였습니다. 김판서 댁의 오랜 집사 김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명운에게 재차 확인했습니다. 도련님, 정녕 서윤이라는 하녀 한 명만을 원하시는 것이옵니까?
다른 재물은 필요 없으시단 말씀이옵니까? 명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서윤이 재산입니다. 첫째 명식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껄껄 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아하! 막내 동생은 여색에 눈이 멀어 집안을 망칠 기세로구나. 저 계집 하나 데리고 어찌 먹고 살 작정이냐? 둘째 명철도 빈정거리는 투로 거들었습니다. 그래, 그 계집이 내 끼니라도 챙겨주겠구나. 헌데 그 계집의 밥벌이는 내가 시켜야 할 테니 거참 고생이 많겠구나. 김판서는 아들들의 조롱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명운을 깊이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명운아, 내 뜻이 진정 그러하냐? 명운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저는 서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판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혹은 기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지요. 마침내 김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하거라. 서윤은 이제부터 내 사람이니라. 하지만 명심하거라. 사람은 재물보다 귀하나 동시에 책임도 무겁다는 것을 말이다. 명우는 깊이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형님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막내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조롱 섞인 인사를 건네고는 서둘러 자신들의 몫을 챙겨 떠나갔던 것이지요. 제5장 남산 오두막의 새로운 시작. 명우는 서윤 한 명과 낡은 궤장 몇 개만을 챙겨 남산 밑자락에 외진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형님들의 조롱과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은 명운의 귀에 닿지 않았으니 그의 시선은 오직 서윤의 단아한 뒷모습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오두막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한양 도심에서 남산 밑자락까지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걸어야 했지요. 명우는 평소 몸이 약했기에 짐을 지고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궤짝을 머리에 이고도 흔들림 없이 걸었고 때때로 명운이 쉬어가자고 하면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저곳에 우리의 새 보금자리가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서윤은 도련님을 따라 나서면서도 그 흔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한 눈빛으로 앞장서 길을 잡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망군을 거느린 장수와도 같이 당당하였던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물 무렵 두 사람은 마침내 남산 밑자락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오두막은 명운의 예상보다도 더 허름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벽은 세월의 풍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문짝은 삐걱거렸고 마루는 썩어 발을 디딜 때마다 주저앉을 것 같았지요. 명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서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을 내려놓고는 즉시 오두막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이곳은 비록 낡았으나 터가 좋습니다. 뒤로는 산이 막아주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며 남쪽으로는 햇빛이 잘 드는 명당이옵니다. 조금만 손을 보면 훌륭한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서윤의 말에 명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윤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두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놀라운 손재주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나무가지를 꺾어와 지붕에 구멍을 메웠고 진흙을 이겨 벽의 틈을 막았습니다. 명운도 힘닿는 대로 거들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일은 서윤이 해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오두막은 어느 정도 사람이 살만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명운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그는 문득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은 지금쯤 화려한 저택에서 편히 잠들고 있겠지. 나는 과연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때 서윤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혹시 후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명우는 깜짝 놀라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도련님의 눈빛을 보니 그런 생각이 스치는 것 같아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소서. 도련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것은 하늘의 뜻이며 앞으로 펼쳐질 운명은 도련님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할 것이옵니다. 명우는 서윤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서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명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남산 오두막의 생활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습니다. 명우는 여전히 서책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탐구했으며 서윤은 황폐했던 오두막 주변을 살피며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첫날 새벽 서윤은 명운보다 먼저 일어나 오두막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녀는 땅의 습기를 만져보고 바람의 방향을 살폈으며 흙의 색깔과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서윤은 먼저 오두막 앞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땅은 척박했으나 그녀의 눈에는 이 땅이 품고 있는 잠재력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산에서 낙엽을 모아와 땅에 깔고 부엽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개울에서 물을 길어와 땅을 적셨습니다. 명우는 서윤의 모습을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서윤아, 이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키울 수 있겠느냐? 서윤은 고개를 들어 명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척박해 보이는 땅일수록 더 큰 생명력을 품고 있는 법이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꺼내는 법을 모를 뿐이지요. 제가 이 땅의 목소리를 듣고 땅이 원하는 것을 주겠습니다. 서윤의 말대로 며칠 후 땅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뿌린 씨앗들이 싹을 틀었고 작은 새싹들이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명우는 신기한 듯 매일 아침 텃밭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명운과 서윤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근처 마을의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네들 보게나. 판서댁 도련님이라는 양반이 저런 오두막에서 살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네 그려. 그러게 말일세. 그것도 계집 하나 데리고 말이네. 저러다 곧 굶어 죽을 게 뻔하다네. 하지만 서윤의 손길이 닿자마자 오두막은 생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산세의 흐름을 보고 바람이 머무는 자리에 콩을 심었으며 해가 가장 먼저 비추는 바위 틈에 귀한 약초 씨앗을 뿌렸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흙 한 줌, 풀 한 포기에도 숨쉬는 생명의 기운이 보였으니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자연과 대화하는 듯 섬세하게 만물을 보살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오두막 주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오두막 뒤편에는 약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두막 지붕에는 박넝쿨이 올라가 초록빛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지요. 명우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서윤아, 도대체 어찌하여 이리도 빨리 자라는 것이냐? 서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식물들도 사람과 같습니다. 정성을 다해 보살피면 그 마음을 알고 화답하는 것이지요. 저는 다만 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신기하게도 서윤이 심은 작물들은 다른 집보다 3배는 빠르게 자랐고 그 맛과 향이 어찌나 뛰어난지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삽시간에 동이 났던 것입니다. 명우는 서윤이 수확한 채소들을 장에 내다 팔았고 그 돈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으나 서윤이 키운 채소를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무는 다른 집 무보다 2배나 크고 단맛이 배나 강하네. 저 배추를 보게나. 속이 꽉 차서 김장을 담그기에 이만한 게 없겠어. 소문은 금방 퍼졌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명운의 채소를 사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가을날 산 전체가 단풍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서윤은 평소와 달리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명우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오두막 앞을 서성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저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명우는 황급히 등불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서윤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고 그녀의 품에는 웬 작은 핏덩이 같은 것이 안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냐? 어찌 이리 늦었느냐? 명우는 서윤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서윤의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흙먼지와 땀방울이 뒤섞여 있었으니 필시 쉬운 길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서윤이 품고 있던 것은 아기 고라니였습니다. 새끼는 다리가 부러진 채 숨만 간신히 붙어 있었고 그 작은 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명우는 서윤을 부축하여 오두막으로 돌아왔고 서윤은 조심스럽게 고라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명우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복의 서윤아, 우리 먹을 것도 넉넉지 않은데 어찌 짐승까지 거두려 하느냐? 게다가 자네의 행색이 말이 아니군. 위험한 일을 겪은 것이 분명한데 어찌하여 이리 작은 짐승에게 온 정성을 쏟는 것이냐? 서윤은 고라니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명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거대했습니다. 도련님, 짐승이라 하여 가벼이 여기지 마소서. 오늘 제가 산속 깊은 곳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곰 한 마리가 나타나 이 새끼의 어미를 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결국 곰의 발톱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곰이 떠난 후 새끼를 발견했는데 이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라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라니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했으나 그 안에는 생명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산의 연기를 타고난 아이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산속에서 발견했을 때 이 아이의 눈은 마치
도련님의 눈빛처럼 맑고 순수하였고 그 안에서 저는 도련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미래의 길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가여운 목숨을 살리는 것이 장차 우리 가문의 문턱을 넘을 거대한 활을 막는 길이 될 것이며 도련님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것이옵니다. 명훈은 서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윤의 해안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그날부터 밤낮으로 고라니의 상처를 닦아주고 자신이 먹을 귀한 약초물을 고라니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라니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끼는 부러진 다리 때문에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먹이를 먹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명훈은 밤새도록 고라니 곁을 지키며 부드러운 풀잎을 씹어 입에 넣어주었고 서윤은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다려 조금씩 먹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친 주인의 미친 하녀로구나. 사람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짐승을 돌보다니. 저러다 둘 다 굶어 죽을 게 뻔하네 그려. 참으로 한심한 일이로다. 하지만 명훈과 서윤은 그저 묵묵히 고라니를 돌보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보름이 지나자 고라니는 조금씩 기운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는 처음으로 스스로 물을 마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풀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고라니의 부러진 다리도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매일 고라니의 다리에 특별히 만든 약초 연고를 발라주었고 명훈은 고라니가 다리를 쓸 수 있도록 천천히 재활 훈련을 시켰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고라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새끼는 이제 오두막 주변을 뛰어다닐 수 있었고 명훈과 서윤을 보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명훈은 고라니에게 은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고라니의 털에 은빛 광택이 감돌았기 때문이지요. 은별은 영특한 짐승이었습니다. 명훈이 부르면 달려왔고 서윤이 일할 때면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은별은 서윤이 텃밭을 가꿀 때 해충을 쫓아주기도 했습니다. 명훈은 은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윤의 말이 맞았구나. 이 작은 생명을 살린 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다. 제8장 형님들의 몰락.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명훈의 정성 덕분에 아기 고라니, 은별은 어느덧 늠름한 자태를 뽐내는 영물이 되었고 녀석의 털은 일반 고라니와 달리 은빛 광택이 감돌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깊은 산의 호수처럼 맑았으나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명훈과 서윤의 삶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서윤이 키운 채소와 약초는 한양 장터에서 높은 값에 팔렸고 명훈은 그 돈으로 책을 사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은 비록 작았으나 그곳에는 평화와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한양의 큰손이라 불리며 위세를 떨치던 첫째, 형 명식과 둘째 형 명철의 가문에는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아 올랐고 그 욕망은 결국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첫째 명식은 아버지가 물려준 거대한 땅을 갖고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부를 원했고 그 욕심은 결국 그를 금지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명식은 청나라 상인들과 접촉하여 밀무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실에 바쳐야 할 귀한 인삼과 비단을 빼돌려 청나라에 팔아넘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은계를 손에 넣었지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명식은 밀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더 많은 땅을 사들였고 한양의 권세가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하를 얻은 듯 우쭐대며 화려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해 바다에서 청나라 상선과 김판서, 댁상선이 밀거래를 하던 중 때 아닌 거대한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파도는 산처럼 높았고 바람은 귀신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두 척의 배는 풍랑에 휩쓸려 침몰했고 명식의 전 재산 절반 이상이 바닷속으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생존한 선원 중 한 명이 관아에 밀고했습니다. 명식이 아편까지 밀반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명식은 하루아침에 영모제로 몰려 모든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둘째 명철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상단을 더욱 키우고 싶었습니다. 명철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 위해 저작거리의 쌀을 모조리 매점매석하여 값을 폭등시켰습니다. 그는 쌀값이 오르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 확신했지요. 하지만 하늘은 명철의 탐욕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는 유례없는 풍년이 들었고 전국 팔도에서 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쌀값은 폭락했고 명철이 사들인 쌀들은 헐값에 팔려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더 기이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명철이 쌓아둔 쌀 창고에 원인 모를 곰팡이가 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창고에서 시작된 곰팡이가 점점 다른 창고로 번져갔고 결국 모든 쌀이 썩어버렸습니다. 명철은 의원들을 불러 원인을 규명하려 했으나 아무도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상단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명철의 집 앞을 가득 메워 아우성을 쳤지요. 명철은 밤낮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으나 이미 그의 신용은 바닥에 떨어진 후였습니다. 한양의 부자들은 명철을 보면 고개를 돌렸고 과거 그와 친하게 지내던 이들조차 그를 외면했습니다. 제구장 형님들의 침입. 형님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비로소 남산 민막내를 떠올렸습니다. 명식과 명철은 어느 날 밤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형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막내 명운 때문이요. 분명 저놈이 우리에게 저주를 걸었을 것이요. 명철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명식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소. 그 어리석은 막내놈이 분명 숨겨둔 보물이 있을 거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오두막에서 저리 편히 살 리가 없소. 서윤이라는 계집이 분명 요물임에 틀림없소. 두 형제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횃불을 밝혀 남산 밑자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탐욕과 분노로 이글거렸고 몽둥이를 든 손에는 핏발이 서 있었지요. 명식은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의 막내야. 당장 문을 열어라. 내년이 숨겨둔 재물을 내놓지 않으면 이 오두막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형님들이 마당에 들어서려던 찰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오두막을 감싸버린 것이었습니다. 명식과 명철은 당황하여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갑자기 웬 안개란 말이냐?
명철이 겁에 질려 외쳤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2개의 푸른 불꽃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고라니 은별이었습니다. 은별은 예전에 연약한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이 앞발을 크게 구르자 땅이 진동하며 마당에 흙먼지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명식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안개를 가르려 했으나 은별이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뱉자 형님들이 들고 있던 횃불이 일제히 꺼져버렸던 것입니다. 서윤이 방문을 열고 나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고요했으나 그 안에 담긴 기운은 형님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형제의 연마저 끊으려 하시니 하늘의 벌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짐승은 이산의 수호신이며 도련님은 하늘이 내리신 인연을 따르는 분이십니다. 당장 물러가지 않으시면 산신령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윤의 기세에 눌린 형님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는 등 뒤로 은별의 웅장한 포효가 산맥을 타고 울려 퍼졌으니 참으로 기막힌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형님들이 물러간 지 며칠 되지 않아 한양 땅에는 전례 없는 대재앙이 닥쳤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 즉 역병이 창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작거리의 불황자들로부터 시작된 병이 순식간에 한양의 세도가들을 넘어 대궐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 역병은 기이하게도 사람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며 잠든 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암이었습니다. 왕실의 가장 귀한 존재인 옹주마마마저 이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자 궁궐 안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왕은 절망에 빠져 방을 붙였습니다. 옹주를 살리는 자에게는 판서의 지위와 함께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겠노라. 수많은 명의와 약초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나 그 누구도 옹주의 맥을 짚지 못했습니다. 이때 둘째 형 명철은 가짜 산삼을 구해 왕실을 속이려다 들통나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첫째 명식은 빚쟁이들을 피해 산속으로 숨어드는 처참한 몰락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윤은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명운을 불러 은별의 목덜미를 가리켰습니다. 도련님, 3년 전 제가 이 아이를 구했을 때 녀석의 입속에 깊이 박혀있던 작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열 때가 되었습니다. 명운이 떨리는 손으로 은별의 목 아래 숨겨진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서윤의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만병회생단의 비방과 함께 산속 깊은 곳, 절벽에서만 자라는 백룡초의 위치가 적힌 지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서윤은 과거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내의원 정경어의 서광문의 외동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을 다시 일으킬 유일한 그릇으로 명운을 선택하여 오랫동안 인내하며 힘을 길러왔던 것이지요. 명운은 지도를 들고 은별과 함께 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은별은 마치 길을 다 안다는 듯 험준한 바위산을 가볍게 뛰어넘으며 명운을 인도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 구름이 걸린 바위 틈에 눈부시게 하얀 꽃, 백룡초가 피어 있었습니다. 명운이 약초를 손에 넣는 순간 산 전체가 환한 빛으로 뒤덮이며 은별의 털이 눈부신 은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운은 서윤의 비방으로 만든 약을 들고 입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천한 선비가 짐승을 데리고 나타났다며 수문장들이 막아섰으나
은별이 영롱한 눈빛으로 울음을 터뜨리자 기이하게도 굳게 닫혔던 궁궐문이 절로 열렸습니다. 명운이 바친 약을 마신 옹주마마는 반나절도 되지 않아 혈색이 돌아오며 눈을 떴습니다. 왕은 대경실색하며 기뻐하였고 명운을 치하하며 그의 배경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윤의 집안에 누명을 씌웠던 배후 세력이 바로 첫째와 둘째, 형님들의 처가댁과 결탁한 간신들이었음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왕은 즉시 서윤의 가문을 복권시키고 명운에게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막대한 하사품과 관직을 내렸습니다. 반면 탐욕에 눈이 멀어 동생을 핍박하고 백성을 속이려던 형님들은 가산을 몰수당하고 먼 섬으로 유배길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들이 가졌던 금은 보화는 한낱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명운과 서윤은 남산 밑 오두막 자리에 으리으리한 저택 대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거대한 약방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서로 존경하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어진 관리와 안주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명운이 재산 대신 서윤을 선택했던 것은 단순히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꿰뚫어보는 통찰의 선택이었음이 증명된 셈이지요. 은혜를 갚은 고라니 은별은 어느덧 영험한 산의 주인으로 자라나 산으로 돌아갔으나 가문에 경사가 있을 때면 마당에 귀한 약초를 두고 가는 기이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양 땅에 널리 퍼져 재물보다 사람을, 눈앞의 이익보다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남산자락 푸른 숲 어딘가에서 지금도 은별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란 스스로의 안목과 정성으로 짓는 것임을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명운 도련님이 그날 선택한 것은 한 명의 하녀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지혜와 가문의 운명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산의 크기로 선택을 판단하지만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법이지요. 여러분이라면 눈앞의 금은 보화를 택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 하나를 선택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떤 선택을 떠올리게 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집에서 쉬시며 듣고 계신지, 길을 걸으며 듣고 계신지,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인지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자리마다 작은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